헤드스페이스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일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만족감이나 충족감, 즉 마음의 근원적인 평온과 평화를 묘사하는 말이다. 헤드스페이스는 표면적인 감정이 좌지우지되는 마음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분노가 솟구칠 때도 기쁨이나 환희에 휩싸일 때처럼 확연히 경험할 수 있다. 헤드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생기든 그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명상을 하면 심지어 처음 시도할 때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명상을 하면 꼭 떼굴떼굴 뒹굴 정도의 웃음이 분출되거나 샹들리에로 그네를 탈 정도로 기쁨이 솟구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근원적인 만족감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게 괜찮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지점에는 반드시 이른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삶의 변화다. 헤드스페이스와 행복감을 구별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행복이 삶의 기본 세팅이라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이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정 때문에 우리는 불행의 원천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저항한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대개 이 단계에서다. 삶이 고역으로 그놈의 행복감을 얻고 지키려는 끝없는 고군분투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색다른 경험의 희열에 빠져들고 한번 그렇게 발을 들이면 언제나 그것을 무언가로 충족시켜야 한다. 그 무엇이 음식인지 알코올이나 마약, 옷, 자동차, 연애, 일, 심지어 목가적인 전원 풍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국 덫에 갇힌다.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흥미가 사라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도를 여행할 때 조씨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첫눈에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인도를 여행해 본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거기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했고 두세 가지 관심사도 공유했다. 특히 둘 다 명상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우연치고는 신기했다. 이후 수주에 걸쳐 많은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 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우리가 만나기 몇 년 전 조 씨는 아내와 네 아이와 함께 살았다. 그의 부모와 장인 장모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관계로 모두가 함께 살았다. 당시 그의 집은 북적거리고 혼잡하긴 했어도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아내가 넷째를 낳고 다시 직장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탄 차에는 장인 장모와 갓난아기도 타고 있었는데 워낙 큰 사고여서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조 씨는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가 없어서 집에 틀어박혀 자신의 내부로만 침잠에 들어갔다. 그러자 조 씨의 부모는 아직도 그가 돌봐야 할 새 아이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빠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 씨는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슬러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몇 달 후 우기가 오면서 조 씨가 사는 지방에 전형적인 홍수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 때문에 곳곳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기고 고인물이 썩으면서 전염병이 창궐했다. 마을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조 씨의 새 아이도 병에 걸렸다. 어머니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작 2주 만에 어머니와 새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약했던 터라 전염병에 걸리자 곧바로 돌아가셨다. 아이들은 할머니보다는 튼튼했지만 그 무자비한 질병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다. 석 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 아이들과 장인 장모를 다 잃었다. 가족 중에서 살아남은 이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다. 너무도 가혹한 비극이 벌어진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조 씨는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정이 든 집을 떠날 수 없다며 홀로 남아 집을 지키겠다고 했다. 친구 집으로 옮겨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 씨는 그의 집이 불에 탔고 아버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 씨는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결심한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틈만 나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한탄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나는 언제나 모든 일이 정확히 내가 원한 대로 되기를 바랐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았다. 전철이 조금 늦는다고,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고, 친구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고통을 겪고도 비범할 정도로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남자가 내 앞에 있었다. 아버지까지 잃은 후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자 그는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기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결국 한 명상센터에서 살기로 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나는 명상을 통해 그가 겪은 비극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명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은 바뀌었다고 답했다. 여전히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러한 생각과 감정 아래에 있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공간을 찾아냈는지 설명했다. 조 씨는 그 공간이야말로 그에게서 결코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삶의 그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내면에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이 존재할 거라고 덧붙였다. 조 씨의 사연은 물론 극단적인 예다. 하지만 삶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도전을 부과한다. 우리가 절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사건이나 그 반대였으면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명상은 이런 현실을 바꿔줄 수도 그와 관련해 다른 무언가를 해줄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변화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강요하는 외부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경우 당신은 그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를 산다. 명상을 하려면 꿈과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열망은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에 속한다. 오히려 명상을 이용하면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지속적인 행복감과 헤드스페이스는 열망이나 야망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상이 직접적으로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명상은 당신이 더욱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도록 이끌어 뜻밖의 장애물이나 원치 않은 결과에도 좌절이나 상실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미묘하지만 중요하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무엇에도 방해받거나 정신이 팔리지 않은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있어 보았는가? TV, 음악, 책, 잡지, 음식, 술, 전화, 컴퓨터, 친구, 가족이 옆에 없는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명상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대개는 하다못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사고의 흐름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껏해야 지루함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에는 두려움까지 느낀다. 사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 그저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기준점마저 상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는 것에 중독된 상태다. 그 무엇이 단지 생각하는 것인 경우에도 그렇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당연한 일이다.